안녕하세요. 중개 업무 나갈 차례죠? 31쪽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특강들을 왜 이렇게 신청 안 했대요? 특강 안 듣고 어떻게 하시려고? 후회 많이 할 겁니다. 후회 많이 하지 말고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강은. 오후 2시 반부터 하면 되겠죠? 2시는 조금 빠르고. 어쨌든 그래서 아마 들어가기 전에 특강은 듣는 게 좋아요. 경제적 부담은 되지만 가고 싶으시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문제를 다루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암기해서 보는 시험 아니에요. 문제를 많이 다룰수록 좋아요. 듣는 게 좋습니다. 이건 필수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럼 중개 업무 보도록 하죠. 31조. 이 부분은 일단은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각 파트별로 모두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먼저 업무의 지역적 범위. 자, 그럼 업무 지역의 범위인데, 개업공인사 종별에 따른 업무의 지역적 범위를 따져보는 겁니다. 자, 먼저, 법인인 개업공인인계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인계사가 있고, 그 다음에,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개업공사에 대한 업무지역의 범위를 따져보는 건데 법인과 공인인계사인 경우입니다. 이들은 업무지역 제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들의 업무지역은 전국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인과 공인인계사인 개업공사는 업무지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무소를 어디다 두든지 관계없어요. 전국에 있는 물건 모두 중개할 수 있고 법인 중에는 특수법인이 있습니다. 특수법인도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으니까 전국이다 라고 해석되고 있고 분사무소도 전국입니다. 업무지역이. 자, 근데 중개인만 제한을 받고 있는데 중개인은 자신의 사무소입니다. 자신의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관할 구역을 업무지라고 이 안에 있는 물건에 하나여 중개인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시도가 업무지역이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평택시에 사무소를 두신 중개인이에요. 그럼 이분의 업무지역은 경기도란 얘기죠. 경기도 내 물건만 딱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근데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합니다.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을 말하죠. 여기에 가입을 하고 이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한다면 이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이에요. 이것은 업무지역 외의 것이라도 중개할 수 있죠. 이게 유일한 예외예요. 그래서 가입을 하고 이용도 하고 공개도 돼 있어야 된다. 세 개를 다 충족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부동산 거래망에 중개인이 가입하면 이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즉시 전국으로 확대된다. OX, X죠. 중개인이 소속공사를 고용했습니다. 업무지역 확대 되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업무지역의 확대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여기서 중개인이 만약에 업무지역을 위반해 업무했다. 그러면 중개인의 업무지역 위반은 업무정지라는 거. 그래서 업무지역 위반은 업무정지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 이제 가끔 가다가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중개대상 물의 범위 있잖아요. 중개대상 물의 범위는 개업공사 종별에 따른 현재 차이를 두고 있나요? 안 두고 있나요? 안 두고 있어요. 업무의 지역적 제한만 하고 있습니다. 중개대상 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 입관공 이 세 사람 모두 다 중개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역만 딱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점 참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끔가다 모의고사에서 물어보는 건 뭐 적정치 않은 걸로 보이는데 전에 중개업법 시절에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 차이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차이를 둔 적은 없었는데 어쨌든 대통령령으로 이제 이 차이를 둘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가끔 가다가 물어보는 게 있네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 일단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업무지역의 범위를 따져봤고요. 이제 중개사무소로 내려갈까요? 그 밑에. 그 중개사무소의 설치가 있는데요. 이 설치 기준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에 우리가 따져봤죠. 그래서 이제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은 일단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사용권이 있는 건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용권이 있는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어야 된다.
그럼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예외적으로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에는 여기는 설치할 수 있죠. 예외적으로. 그럼 이제 해석의 의존화 이걸 따져본 거예요. 그래서 무허가 불법 건축물 안 된다고 그랬죠. 가설 건축물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죠. 다음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익에 체결된 건물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공이 이미 쓰고 있는 사무소도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제1종, 제2종 근생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 넘어갑니다. 자, 사무 설치 원칙인데 이제 사무 설치 원칙은 기업공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규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이것이 1등록 1사무소 원칙이에요. 등록이 하나면 사무소도 하나야 된다. 다음 예외,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법인인 기업공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기업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죠. 자, 그래서 원칙과 예외. 그럼 사무소 설치 원칙은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한 개만 둘 수 있다 그랬어요. 한 개만. 자, 근데 이게 이제 1등록 1사무소 원칙인데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우리 법인이에요. 법인인 기업공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하고 그 등록관청의 관할기업 외의지역이에요. 외의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원칙과 예외입니다. 그러면 모든 기업공사는 사무소를 반드시 한 개만 둬야 한다. 이건 틀렸죠. 법인의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는 사무소가 반드시 한 개만 있어야 돼요. 모든 계공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인도 분사무소 둘 때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지역에 둘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법인만 유일하게 분사무소 설치가 안 하고 개인인 기업공사는 절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과 예외예요. 이해해 두시고. 그럼 이런 원칙과 예외를 위반했잖아요. 이것이 이중사무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중사무소는 처음에 건축물 대장 기재된 건물에 여기다 확보했어요. 영업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옆건물을 더 임차하여 중개업을 합니다. 이중사무소 맞죠? 근데 이 옆건물이 가설건축물이었어요. 무허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중사무소 피해 가나요? 그래도 못 피해 가죠. 그러니까 이중사무소를 적용할 때 두 번째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아니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니어도 그렇게 얘기고, 그러면 요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아닐지라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이건 다 이중사무소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독립공간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네요. 이른바 떴다방 설치해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모두 다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중사무소를 두든 임시시설물 설치하든 모두 다 금지예요. 그러면 이중사무소를 놓거나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하다 걸렸잖아요. 그럼 이제 처벌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는 죄질이 둘이 같기 때문에 처벌이 같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걸리게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임의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받죠. 이중죄에 걸리면 몇 년? 1-1이죠. 1년 이하의 적도는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임시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이때는 1-1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이중 등록을 했거나 이중 소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개공이 필취의 1-1이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필취의 1-1이에요. 근데 이중 사무소나 임시 중개사무소 설치는 임취의 1-1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분사무소로 내려갑니다. 법인의 분사무소. 그럼 1등록 1사무소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 법인의 지점 분사무소입니다. 법인은 분사무소를 둬야 돼요, 둘 수 있어요?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꼭 돼야 되는 거 아니고 개인은 절대 둘 수 없습니다. 그럼 분사무소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 요건부터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요건입니다. 이 설치 요건은 일단 먼저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는 절대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그랬어요.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하지는 못하죠. 시군구별로 한 개소만 두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연습하고 가죠. 그럼 만약에 주된 사무소가 여기 평택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인은 여기 평택시 내에는 분사무소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일 등록관청 내에는 사무소가 2개소 이상 있을 수 없다. 이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있는 데는 절대 설치 못합니다. 생각보다 이거 잘못 보죠.
그럼 법인인계역공사는 분사함수를 전국 모든 시군구에 둘 수 있다. OX, X. 유일하게 평택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시군구별로 한 개소만 두라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인은 분사함수를 시도별로 설치해야 한다는 틀렸죠? 틀렸습니다. 이게. 근데 법인은 분사함수를 시도별로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러면 맞았어요. 일단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둘 수가 없네요. 다음에 분사함수의 소장님을 우리는 책임자라 부르고 있죠. 그래서 분사함수의 책임자입니다. 이자는 공인인계사야 되죠. 분사함수의 책임자는 공인사일 것. 근데 우리 특수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법인도 분사함수 쓸 수 있겠죠. 이때 특수법인의 분사함수의 책임자는 공인인계사가 아니어도 된다. 자, 이 점 잊으시고, 이게 설치요건 기본 세 가지가 이건데, 설치 신고할 때 내는 서류를 봤더니 더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설치 신고할 때 내는 서류를 봤더니 우리 분사함수의 책임자는 설치 신고일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실무교육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법인이 분사함 설치하잖아요. 그럼 둘 때마다 보증을 추가 설정해야 되죠. 보증을 추가로 설정하는데 얼마 이상? 1억 원 이상이죠.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설정한다. 그럼 추가로의 의미는 바로 그거라고 했어요. 주된 사무소 2억 설정돼 있죠. 그럼 분사함 설치한다. 그러면 둘 때마다 1억씩 계속 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시에 둔다 1억, 군포시에 둔다 1억 계속 추가해요. 그럼 법인은 주된 사무소 보증금액에다가 분사함 둘 때마다 계속 1억씩 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로 보증을 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보다 잘 물어보는데, 그럼 법인이 분사함수를 만약에 3개소를 뒀다. 이 법인의 최소 보증금액은 5억이 돼야 되죠. 최소한 5억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사함수 신고 전에 미리 건축물 대장이 된 건물에 분사함수 확보해 놓으셔야 되죠.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 없어요. 확보해 놓는 겁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됐을지라도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은 설치가 가능하죠. 그 다음 책임자는 당연히 결격사유당이 안 돼 있어야 되죠. 자, 이게 설치 요건이었어요.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관할이에요, 이게. 이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 들어가요. 이자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군포시에 설치한다. 평택시가 주된 사무소라면 여기다 신고 들어가는 얘기예요. 광명시에 둔다. 평택시장에 들어가는 얘기죠. 해서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처리는 어디서 한다고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한다. 그래서 이 점 주의를 해주시고요. 예. 이때 이제 서류를 내야 되는데, 서류는 이 분사함 설치 신고서가 첨부할 서면이 요건증명서로 그대로 첨부하는 거예요. 그럼 분사함수는 법인이 맞지 않습니까? 법인이 맞으니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있는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우리 법상 법인 등기부는 내는 경우가 없어요. 이거 내지 않고. 그 다음 첫 번째가 지금 자격취득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공인인계사 자격증사본을 내는가? 이 문제가 있죠. 이 자격증사본 낸다 안 낸다? 역시 안 냅니다. 이건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 요청해요.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록 신청할 때도 자격증사본 안 냈죠.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책임자 실무교육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들어가야 되고, 사보인지 원보인지도 일단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증관계증서 사본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 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저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왜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가? 이 지연되는 사유서까지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신고할 때 내는 서류예요. 전에는 요 보증관계 증서 사본을 내는가? 요걸 잘 물어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 안 물어봐요. 왜 요즘은 잘 안 물어보냐면 이거 물어보기가 바쁘거든요, 지금. 그래서 보증관계 증서 사본은 우리 등록 신청할 때 보증관계 증서 사본 냈어요, 안 냈어요? 등록 신청할 때 안 냈죠.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관계 사본을 내고 싶어도 못 내요. 보증관계 증서, 보증은 등록번호가 나와야 끊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예 못 냅니다. 근데 여기는 주된 사무소 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끊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점 이해해 두시고요. 자격증사본 역시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신고서 낼 때 말이에요. 이거 수수료 내죠. 그럼 수수료 지난주에 다 언급했는데, 수수료는 이거 지자체 조례 가져가는 수수료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 시군구조례, 시도조례예요? 시군구조례다. 그래서 시군구조례인데, 그러면 평택시 조례에 따른 수료를 낸다는 얘기죠? 주된 사무소가 여기 있다면.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분사함 설치 신고 들어갔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신고 필증을 교부해 주거든요. 그럼 이거 처리기한은 참고사항이에요. 처리기한은 참고사항인데 이거 요 신고서 서식상 처리기한이 실루돼 있어요. 그래서 신고 들어가면 내용에 적합했다. 그러면 7일 내에 신고 필증을 내주게 돼 있습니다. 일단 내주게 돼 있고, 그럼 신고 필증을 분사함선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놓고 중개 업무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거. 근데 신고 필증을 갖고 오다가 분실했어요. 택시에 놓고 내려봤다. 세탁기에 놓고 역시 빨았습니다. 훼손했죠. 그러면 신고 필증 재규비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럼 역시 신고 필증 재규비 신청할 때 수수료 내겠네요. 그래서 우리 법상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납부 사유 6번이 있는데 다 나왔습니다. 나중에 다시 공부하거든요. 이거 수수료 납부 사유는 증거관련이 있다고 했죠. 응시원선할 때 응시수수료 냅니다. 그죠? 자격증 재규비 신청합니다. 수수료 있죠. 등록신청 수수료 있었죠. 그 다음에 등록증 재규비 신청할 때 수수료 있습니다. 그 다음 분사함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있고, 신고필증 재규비 신청합니다. 그럼 수수료 있는 거죠. 그래서 증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몇 번? 3번. 재규비 신청할 때 3번. 정확하게는 증을 받을 때는 내는 거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응시 수수료하고 자격증 재규비 신청 수수료는 시도 조례겠네요. 그죠? 서브에 없어요, 이 내용. 나중에 뒤에 있습니다, 뒤에.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요 네 가지는 시군구 조례겠네요? 관할이 시군구니까. 그래서 일단 참고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거 신고 필증이 이제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협회 통보사항이라는 거 공부했죠? 등신. 등록사항과 신고사항은 모두 통보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통보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신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공인중개사협회에다 이 사실 통보해 줘야 되죠. 이거. 그래서 협회 통보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공사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통보가 있죠. 지금 이거 군포시에다 분사함 설치하는데 신고는 평택시장에 해버렸죠. 그럼 군포시장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함소 소지지관을 등록관청에다 지체 시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거. 협회 통보는 다음 달 10일이에요. 주된에서 분사함소 통보는 지체 시 통보하는 겁니다. 이 점 이해해 두시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요게 바로 이제 분사함소에 대한 내용이었네요. 자, 그러면 분사함소를 이제 다 봤고요. 이제 공동사무소로 넘어갑니다.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이게 전에는 합동사무소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실무에서는 이걸 합동이라고 부른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법원 앞에 하면 합동법률사무소도 있듯이 우리가 그와 유사한 제도가 이겁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하여 개업공사는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예외죠, 지금. 업무정지 개업공사는 다음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는 공동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업무정지 개업공사가 다른 개업공사에게 중개사무소에 공동 사용을 해야 승낙서를 주는 방법. 다만 업무정지 개업공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사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업무정지를 먹은 자는 다른 자에게 승낙서를 줌으로써 공동 사용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업무정지 개업공사가 다른 개업공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게 하여 본인이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동 사용 안 됩니다. 자, 그럼 갑니다. 이제. 그래서 공동사무소라는 것은 이게 이제 사무소인데 A 개공, B 개공, C 개공, D 개공 사무소를 같이 씁니다. 이게 공동사무소죠. 그러니까 2인 이상의 개공이 같이 사무소를 쓰면 이게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거 종별에 따른 제한이 있느냐, 종별 제한이 있느냐. 그러니까 종별 제한 없다는 얘기죠. 종별 불무입니다. A는 공인중개사인 개공, B는 중개인, C는 법인, D는 분사무소예요. 그래도 공동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죠. 물론 C법인과 D법인은 D분사무소는 같은 법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인원수 제한 안 받죠. 수십 명이 모여서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등록관청을 달리해도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만약에 이 중개사무소가 평택시에 있는 중개사무소였어요. 그러면 요 A 개공이나 B 중개인이나 여기 C 법인이에요. 여기는 등록관청이 지금 평택시장이죠. 근데 이 분사무소, D 분사무소의 주된 사무소는 광명시에 있었다. 그럼 광명시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을 달리하는 자 사이에서도 사무소 공동사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사무소를 생각하면 되고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설치할 수가 있다. 인원 제한도 없고 등록관청을 달리하는 이런 개공사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중개인이 공인인증상 개공과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거든요. 그래도 중개인은 업무적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래도 지역 제한을 받죠. 그래서 공동으로 하더라도 중개인은 업무지역의 것을 중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설치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A, B, C, D가 이제 우리 학원 동기생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의기투합해서 같이 운영하자 해갖고 좋은 건물 하나 임차해갖고 동시에 개설 등록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공동사용되는 겁니다. 또 A가 혼자 쓰고 있는 사무소에 B, C, D가 등록을 들어오거나 B, C, D가 다른 곳에 중개업을 영위하던 개공이었다면 이들이 여기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이전 신고함으로써 공동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 그래서 등록의 방법,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공동 설치가 가능한데 그럼 이때 사무소를 공동 사용했을 때 별도의 공동 사용 신고 제도라는 게 있느냐? 이런 제도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만 등록을 하거나 이전 신고할 때 서류 한 가지만 더 추가해야 돼요. 서류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다른 개공의 승낙서예요. 이거 다른 개공의 승낙서예요. 건물주의 승낙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개공의 승낙서가 들어야 된다. 그래서 A, B, C, D는 사무소를 같이 사용하러 합의합니다. 요 승낙서만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별도의 공동사용 신고조는 없다라는 점. 그럼 사무소를 같이 쓰게 됐을 때 이거 우리 법상 주어지는 특혜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걸 개별적 운영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사무소만 같이 쓸 뿐 우리 법상 주어진 특혜가 전혀 없습니다. 다 따로예요. 인장 등록 따로. 소속 공인인사 공동고용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중소 금지니까.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명칭 다 따로 쓴다 그랬죠? 이거 딸기, 호박, 바나, 수박 다 따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 설정도 다 각자예요. 어떠한 특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요것을 악용만 해왔기 때문에 단서.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는 공동 사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단서를 이제 둔 거죠. 그래서 개공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업무정지 먹었어요. 업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로 하여금 여기 걸게 하는 거죠. B로 하여금 걸게 하고 자기는 커피 마시러 매일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하니까 이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단서를 신설한 거죠.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사는 다른 개공한테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사무소에다가 개설 등록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얘기고. 그럼 이번엔 여기다 등록이 안 되니까 이번엔 이 A가 시의 중개사무소로 자기가 옮기는 거예요, 일로. 이거. 그럼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방법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A, B, C, D가 이미 공동 사용 중이었는데 A가 업무정지 먹은 거예요. B, C, D는 영업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이외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어쨌든 업무정지 개공과는 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에게 승낙서를 주는 방법이라든가 본인이 다른 중개사무소로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동 사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요. 그럼 이거 업무정지 먹게 되면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저 사무소 유지하려면. 네? 폐업신고해버리라고 그랬죠? 폐업신고해버려야죠, A가. 지 등록을 살려두면 안 되지. 지 등록을 죽이고 B로 하여금 걸게 하면 되지.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이 안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일단. 근데 이론적으로 가능할 걸로 일단 보이고. 그리고 커피만 마시러 나와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공동사무소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대형화 시킬 수 있죠? 분업화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거 비용 절감 효과가 일단 있고요. 그래도 가장 큰 장점 뭐라고요? 예? 멤버가 되더라, 멤버가. 예. 한 명은 팔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요즘 이제 공동사무소를 절세 방안으로 활용을 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우리 연간 매출이 4,800만 원 넘어가면 일반 과세로 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부가세 신고 들어가야 되고 세금을 엄청 들게 맞죠? 그러니까 소공사를 고용을 하면서 네 자격증 걸어야 된다. 조건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걸게 하고 비용은 내가 다 부담한다. 내가 사장이다 그리고 넌 사장 아니다. 확실히 얘기해야 되죠? 맘먹자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나눠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매출을. 이게. 연간 매출 9,500 정도면 할만하죠? 그죠? 9,500 정도는 되는 거 아니에요? 매출이? 그 정도 안 되면은 먹고 사기 힘들걸요? 사무실 운영비만 해도 여기는 약간 더 싸겠지만, 뭐 비싼 데는 비싸겠죠. 어쨌든 우리는 1층에 중개사무소 다 열기 때문에 월세가 장난 아니잖아, 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뭐 대도시 지역, 이런 지역은 월세가 기본 200이 넘으니까 사무실 운영비만 해갖고 실장 급여까지 따지면 4,500 깨집니다. 그냥 바로. 그러면 4,500이면 예를 들어서 연간 매출이 1억이 됐을 때 대충 잡아도 얼마나? 한 800 정도 되는 거죠? 월 매출 800 이상 끊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죠? 그래야지 내 용돈은 되잖아요. 아닌가? 가끔 골프도 한번 쳐야 되고 가끔 여행도 갔다 와야 되고 물론 중개사무소 열면은 여행 못 가십니다. 여행 가는 중간 날짜에 딱 잠금 잡혀 있거든. 꼭 그래. 그러니까 못 가요. 이게 아주 직업이 더럽습니다. 이거. 그렇다고 5일째 할 수도 없고 우리도. 남들 쉴 때 우리는 근무해야 되잖아. 맞죠? 남들 쉴 때 이게. 그리고 여기는 일요일날 중개사무소 여나요? 안 엽니까? 그거는 똑같구나. 근데 자율로 맡겨져 있지 않아요? 열면은 제재 받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자율적으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송도는 열면 제재 받아요. 제재 받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제재하는 거예요. 이거.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불공정 거래인데. 녹화 지워주세요. 그래서 일요일날 이게 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되죠. 신고해줘야 돼요. 이게. 일요일 하려면. 일요일 그러니까 뭐 잔금을 치를 일이 생겼다. 그럼 이제 미리 신고해야 돼. 신고하고 나 잔금 치른다 오늘. 이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제재 받아요. 이거. 그러니까 일요일날 똑같이 쉬는 거죠. 이게. 자, 그래갖고 그 남자분들 사장님들 있잖아요. 일요일날 집에 있기 싫은 거야. 와이프가 청소시키고 막 그러니까. 근데 불도 안 켜고 있잖아요. 불 켜면 안 되니까. 불도 안 켜고 사무실에 나와서 앉아있어. 컴퓨터 보고 앉아있어. 청소하기 싫어서. 예. 곧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게 이제 공동사무소였습니다. 자, 넘어가죠. 중개사무소 이전. 사무소 옮기는 거예요, 이제. 그럼 사무소 이전의 형태는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평택시인데 여기 평택시에 있는 중개사무소거든요. 임차료가 너무 비싸다. 옆 건물이 마침 비었다. 옆 건물로 가자. 평택시 내에서 옮기는 거예요. 그럼 이건 등록관 청구하기 안에서 이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 건물로 가더라도 이전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택시에 있던 중개사무소를 이제 여기 그만하자. 이거. 저기 군포시로 가자. 그래서 군포시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등록관 청구하기 밖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걸 등록관 청구하기 외 지역으로 이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평택시에 있던 분사무소를 평택시에 옮기거나 이 분사무소를 군포시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이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일단 검토하는데 자, 먼저 그 중개인에 대해서 따지고 가야 돼요. 중개인 업무지역 제한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중개인은 자신의 업무지역 내에서만 이전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중개인도 전국 어디로든 이전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전국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중개인들이 업무지역 제한을 받지만 불만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업무지역 내에서만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개인이 시도를 달리하는 사무소 이전해버리면 업무지역 변경이 일어나죠. 그래서 전국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 다음 휴업기간 중에도 중개사무소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죠. 사무소는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휴업기간 중에도 중개사무소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싼 곳으로 옮겨놓을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뭐 휴업기간 중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될까 안 될까요?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사무소 옮길 수 있느냐. 자, 이거는 시험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는 강조는 안 하는데 업무정지 먹은 개공은 다른 개공의 사무소로 가는 건 안 되죠. 근데 빈 사무소로 가는 건 됩니다. 싼 곳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해야죠. 그잖아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사무소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임차료 계속 비싼데 나를 필요가 없잖아요. 싼 곳으로 옮겨놓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위험하니까 그냥 휴업기간 중에는 사무소 이전 신고할 수 있어요. 근데 업무정지 먹은 계공은 다른 계공의 사무소로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이 드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할 안에서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내에서 옮기는 겁니다. 평택시 내에서 옮기는 거예요. 그럼 이전은, 절차는 이전을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전 신고 들어가요. 그러면 평택시장이 등록증을 재교부를 해주십니다. 그럼 사무소 이전 신고,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신고한다? 10일이에요. 우리 10일짜리 사교협회 종료 통보. 10일까지 사교협회 종료 통보하라. 사무소 이전 신고. 사고 예방 교육. 이거. 그래서 10일에 신고하고, 이거 제재 기억해보죠. 신고 위반이죠, 이거. 신고 위반은 일단 제재를 뭐로 기억하라고요? 예? 100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 보자죠. 영등포 휴게소,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 100과. 이거. 신고 위반은 일단 100과예요. 그렇게 잡으면 돼요. 자, 이때 동일 등록관청 내에서 옮겼으니까 관할은 문제가 안 됩니다. 등록관청에 신고하시면 돼요. 여기 신고하면 되고, 이때 서류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가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됩니다. 재교부가 되니까 원본, 사본 이제 구분해 두세요. 일단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원본이고 사본인지. 그래서 등록증 원본 첨부를 해줘야 되고요. 이거 사무소 이전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 기재된 건물에 확보가 됐는지 체크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하는데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된 건물이었잖아요. 그럼 임대차 계약서와 더불어 건축물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그 사유서 같이 첨부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들어갑니다. 이걸 암기 표현 없지만 등사라고 기억할 거예요.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 첨부에 신고 들어간다. 그러면 등록증 재교부해 주는데 역시 신고서 처리 기한은 7일로 돼 있어요. 7일. 역시 이것도 이제 7일로 돼 있고. 자, 등록증 재교부 나갔습니다. 신고라고 그랬죠, 이거. 그럼 협회에다 이 사실 통보해 주는 게 맞네요? 언제까지요?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이 사실을 통보해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 관할 안에서 이전했어. 자, 다음 이제 등록관청 관할기업 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평택시에 있던 중개사무소를 군포시로 옮깁니다. 절차는 이전을 먼저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전 신고 들어가요. 그럼 등록증 재교부해 줍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럼 이전한 날로부터 신고 기한은 역시 10일. 10일 내에 신고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되고요. 이때 이제 관할이 문제죠. 그럼 군포시장에 갈 거냐, 평택시장에 갈 거냐, 둘 다 갈 거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이사 갔을 때 우리 주민등록신고가 똑같다고 그랬죠. 간 곳에다 한다. 그럼 군포시장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군포시장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에요. 그 다음에 이자는 평택시장은 종전의 등록관청이죠, 지금. 이전 전 등록관청이에요. 그래서 종전의 등록관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결국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는 관할기업 외지역으로 갔다. 그럼 누구한테 한다고요?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주의하시고, 이때 내는 서류는 똑같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 첨부할 서면이 등사를 첨부하는 거예요. 등록증 원본, 다음에 새로운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7일 내 등록증 재교부 해주게 돼 있고요. 이제 관할기업 외로 갔죠. 이때는 완전히 이사를 갔으므로 서류를 송부하는 절차가 있다는 거죠. 이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관할기업 외로 간 경우에만 서류 송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서류 송부는 이전 후에서 신고를 받았으니까 종전에 요청을 해요. 야, 서류 보내라. 그러면 종전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 지체 없이 관련서를 보냅니다. 그럼 서류 송부에는 날짜가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지체 없이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때 서류 보내는 건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서류를 보내는데, 자, 먼저 제가 개공의 호적이라고 부르는 거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등록대장.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대장 송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 냈던 서류들 있죠. 등록 신청 서류. 뭐 나중에 냈지만 보증관계 증서라든가 실무교수로 증서본 이런 것 쫙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면 그 관련 서류 다 보내줍니다. 그럼 이것을 보내주는 이유는 왜 1년간의 서류냐? 자, 우리 일순환 하신 분은 아셔요.
우린 1년 내에 상습적으로 업무정리나 과태료 두들겨 맞으면 가중처벌하고 있죠. 업. 기억나세요? 삼진아웃. 그 다음에 업무위 과태료 합쳐서 3회 이상 받고 네 번째에서 과태료 업무정리 위반에 입벌면 임취. 앞에서 2번 맞고 업무위 과태료 2번 맞고 세 번째에서 과태료 위반하게 하면 업무정지. 그래서 상습범 가중처벌하는데 그 기준기간이 1년이었죠? 그러니까 1년간 행정처분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내주는 목적이 이자가 평택시에서 군포시로 옮긴 이유가 여기서 위법행위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일로 도망간 거예요.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1년간의 서류를 다 보내주는 겁니다. 이거를. 그럼 이제 요거 행정처분이 있지 않습니까? 등록 취소나 업무정리를 말해요. 여기서는. 이 행정처분은 이전 후가 하는 게 맞아요? 종전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전 후에서 행합니다. 이거. 자, 그럼 이제 서류 송부됐어요. 그러면 송부가 되면 이제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이 사실 통보해 줘야 되죠? 신고니까. 여기까지. 그럼 여기 보내주는 서류는요. 등등행으로 기억할 거예요. 이것도 암기표에 없는데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행정처분 서류. 신고할 때 내는 서류하고 송부하는 서류는 차이가 있죠? 등록증은 송부해 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종전에서 이전 후에다가 등록증을 송부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록증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근데 모의고사 가끔 보면 여전히 지금 등록증을 송부했나 막 이런 식으로 틀린 질문을 내는데 전에는 중개업법 시절에는 신고를 여기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증 송부 절차가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근데 지금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등등행으로 일단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분사무소 이전이에요. 여기 평택시에 있던 분사무소를 어디로 옮겼느냐? 군포시로 옮겼습니다. 군포시로 옮겼는데 이때 주된 사무소는 어디 있었냐면 광명시에 있었네요. 그럼 이제 분사무소 이전이 별도로 가는 겁니다. 이게 약간 특이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럼 먼저 분사무소 이전도 이전을 먼저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신고 들어가십니다. 그럼 이제 신고 필증을 제기해줘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다. 그럼 이전한 날로부터 신고 기한은 며칠? 10일. 안 하면 100만 원이 과태료요. 이때 관할 어딘지 아시죠? 관할. 광명시장에 들어가야 되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간다는 거. 이 점 이해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는 서류 똑같아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 첨부할 서면이 신고필증 원본 첨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분사무소 확보증명서를 첨부하여 들어갑니다. 그러면 7일 내 신고필증 제기받습니다. 그리고 이거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게 맞죠? 협회 통보사항입니다. 하나의 통보가 더 있죠. 지금 평택시에 있던 분사무소를 군포시로 옮겼는데 신고는 광명시장에게 해버린 거예요. 둘 다 모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에게 지체 없이 다 통보해주게 돼 있어요. 지체 없이.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전 소재관할 등록관청과 이전 후 소재관할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 통보해줍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는 행정업무 처리 자체를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했던 이전을 했던 전부 다 주된에서 분사무소에 통보해주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 일단 이해해 두시고 이건 지체 없이 통보한다. 협회 통보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근데 주된에서 분사무소는 지체 없이다. 이 점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수란 때까지 여기까지 이제 다뤘었는데 자 이제부터 사무소를 말이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옮기거나 분사무소를 옮겼어요. 그럼 이러한 경우는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에 기재된 내용 중에 뭐만 바뀌는 거예요? 사무소의 소재지만 바뀝니다. 맞죠? 사무소 소재지만 바뀌어요. 그러면 등록관청은 말이에요. 이를 변경 기재 교부할 수 있다 이랬어요. 사무소의 소재지만 삭전을 긋고 새로 기재하여 다시 교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한 경우 이래놨어요 이거. 그럼 분사무소 계좌는 있다. 이때는 변경 기재 교부할 수도 있다. 변경 기재 교부해야 한다 아니에요? 그러면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 옮긴 거예요. 반드시 재교부해야 되죠? 반드시 재교부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이 점을 주의를 해줍니다, 이제. 그래서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 거기 34쪽에 양과로 1번 절차 및 첨부 서류에 표 밑에 손가락질 있죠? 거기 2번에 있죠?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는 등록증, 신고필증의 변경사항 기재 교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거? 놓치지 마세요. 관할 지역 외로 옮기는 경우에 이때는 이제 재교부를 해줘야 되고, 이때는 변경 기재 교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기출문제 같은 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걸 문제 순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걸음이 기출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연습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습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이론을 적용을 해줘야 돼. 이거를. 그래서 이제 특강 기출은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감을 잡아두시고 이제 게시, 명칭, 사용 및 표시 광고로 들어갑니다. 게시. 그럼 이제 게시는 일단은 게시 의무해갖고 제목 옆에 개업공사란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래놨죠. 그럼 게시 의무의 주체가 누구란 얘기예요? 개공이죠. 그러면 우리가 게시는 등자부수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갖고 그 옆에 우측에 진하게 소속 공인인증서 계획자격증 게시 X 해놨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게시로 들어왔는데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야 될 것. 이거는 4가지. 먼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증 원본 게시해야 됩니다. 원본 진하게 써있죠? 이거 원본 주의해야 돼요. 원본, 사본 가장 주의할 때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게시는 사본이 아니고 원본이다. 무등록업자들이 자꾸 사본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원본으로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면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원본이겠네요? 맞죠? 분사무소 신고필증 원본 게시해야 돼요. 그래서 등록증 원본. 다음 공인인증사의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돼요. 자격증도 원본 게시다. 이때 개업공사의 자격증 원본 게시할 뿐만 아니고 소공사 자격증 원본 포함이죠. 그러니까 소속 공인인증사는 그의 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OX. X예요. 어디가 틀린 거예요, 지금? 주어가 틀렸죠? 게시 의무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개공이에요. 개업 공인인증사는 그의 공사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소공사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지문인데 다 알고 있으면서 틀리는 것들이죠, 이거. 그래서 소공자격증 게시한다는 건 다 안다. 근데 제가 그랬죠. 중개법은 실력의 차이가 있어서 60점 맞고 80점 맞는 게 아니라고. 스킬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건 9월달, 10월달 가면 거의 비슷해져요. 다 비슷해요. 80점 맞는 분이나 60점 맞는 분이나. 근데 이제 이러한 스킬들이 부족한 분들은,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그냥 60점 맞는 거죠. 이게. 60점 맞으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탈락입니다. 필락이에요. 1%의 가능성도 없다고 했어요. 중개법 60점 맞아버리면. 요즘 82.5점 맞고도 불합격하고 있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5월달 되면서 다른 학원들, 재수생들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2차 하신 분들. 시실 나오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보면은 안 나올 분이 있는데 나오는 분이 있고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분들은 이제 운이 좋았던 거지.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운이 어느 정도 시험이 작동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보면은 거의 100%예요. 중개법 득점을 못 해버린 거예요. 이게. 막판에 가서 중개법을 놔버리는 거예요. 막판에 가서. 이게. 그러니까 누차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이 누차 우를 범하지. 시험에 다가갈수록 뭘 해야 돼요? 득점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되죠? 근데 시험에 다가갈수록 여러분들이 공포 펴놓고 있어. 그럼 탈락이에요. 100% 탈락입니다. 이거. 시험에 다가갈수록 득점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왜? 우리는 상대평가가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상대평가를 했을 때는요, 어려운 걸 해버려야 돼. 남들이 득점 못하는 거. 그래야 탈락을 시키거든요. 다른 사람을. 근데 절대평가에서는요, 득점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여러분들이 공법 과락 맞을 바 공법 펴놓고 있지. 그럼 그게 공법이 과락이 아니고 탈락을 한다는 거지. 그게 문제예요. 이게. 어쨌든 나중에 그거 계속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말 안 들어. 이거.
자, 그래서 어쨌든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된다. 다음. 그 다음에 보증관계증서 게시해야 되죠. 그럼 이 보증관계증서에 대해서는 원본, 사본 언급 안 했는데 실무적으로는 다 원본 게시합니다. 원본 게시하고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개보수표 게시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등자보수 아니에요. 등자보수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원본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원본은 우리 법상 게시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실무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게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이건. 세법상 게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실무교육수료증 원본입니다. 이거 게시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등자보수로 깔끔하게 기억하시고. 그럼 게시 의무로 위반했어요. 제재. 백과.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 보자. 게시 의무 위반. 100만 원 과태료. 그러니까 소공사의 자격증 원본이 게시가 안 돼 있으면 개공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맞는 거지 소공이 맞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 백과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중개사무소의 명칭 사용 의무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의무로 갑니다. 35조 명칭 사용 의무. 이게 이제 18조 1항 3항이 거기 실려 있는 건데 조문 읽어드리면 개업공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그 사무소 명칭에 그 진하게 써 있죠.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단 중개인은 그 사무소 명칭에 공사사무소라는 명칭을 못 씁니다.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럼 중개인은 부동산 중개란 문자만 써야 되죠? 다음 동그라미 2번. 5개 광고물에는 등록증상에 개업공사의 성명을 표기하라고 되어 있죠? 법인은 누구 이름이에요? 대표자의 성명이고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입니다. 그럼 자 갑니다. 사무소 명칭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왔는데 원래 이거 명칭에 대한 부분은 컨설팅이라든가 분양대행을 걸어놓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잡기 위해서 이게 들어왔는데 그들은 못 잡고 우리 개공만 때려잡고 있다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우리 중개사무소의 명칭이에요. 중개사무소의 명칭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란 문자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됩니다. 사무소 명칭, 상호에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다만 중개인은 공사사무소란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중개인은 부동산 중개란 문자만 쓸 수 있습니다. 다음 개업공사가 5개 광고물을 설치합니다. 그럼 5개 광고물이라는 것은 간판이 있고 현수막도 있고 전단지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5개 광고물은 간판만 얘기합니다. 그럼 간판을 설치할 때는 이때는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사의 성명을 표기하시라고 했죠. 이때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이고 분사무소는 책임자의 성명입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잘 묻고요. 그럼 이때 성명의 사이즈는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써주면 돼요. 그냥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18조 1항 18조 3항인데 이걸 그러면 개업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OX X. 사무소 명칭에 성명 쓰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때 성명 쓰라고 했죠,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간판 실명제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간판 설치할 때는 이름을 다 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적법 명칭 여부를 연습해 보면 일단 삼성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합니다. 돼요, 안 돼요? 되죠? 현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갑니다. 돼요, 안 돼요? 되고 한민호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갑니다. 돼요, 안 돼요? 되고 이종선 부동산 중개사무소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무등록 업자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실명을 쓰든 안 쓰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삼성이나 현대로 써도 상관이 없다. 근데 공인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란 문자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해주고. 그럼 한민호 부동산이에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종선 공인중개사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부동산 중개까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이게. 자, 그러면 사무소 명칭에는 성명 쓰라는 얘기 없다. 5개 광고물 설치할 때 성명을 쓰라고 그랬다. 그럼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거든요. 개공이 아닌 자는 공인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 명칭을 쓰면 안 되죠. 그럼 개업공사가 아닌 자가 유사 명칭을 썼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해요? 명칭, 사칭. 명칭, 사칭이라고 하고 있죠. 그럼 개공이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했어요. 그럼 이때는
1-1이죠. 그래서 개공이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하면 명칭 사칭으로서 1-1.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사 또는 유사 명칭을 성하면 이때는 자격 사칭. 이것도 1-1. 우리 1년 동안 이양 사칭, 표정 시비 금지죠. 1년 동안 이양 사칭, 표정 시비 금지. 그래서 사칭 1-1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점 이해해 두시고. 그럼 여기서 말이에요. 위법사무소의 간판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철거명령 누가 낼 수 있어요? 등록관청이 낼 수 있죠. 등록관청 주의하시고. 그래서 시도의사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등록관청이 낼 수 있고 등록관청이 철거명령 내렸는데 안 했다. 그러면 이거 불이행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아니에요. 우리 법상 공인사법에서 이행강제금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없습니다.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등이나 법률이라든가 농지법에서 이행강제금이 나오죠. 그래서 불이행하게 되면 이때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대신 철거해버리고 이 비용을 개공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명칭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근데 판례 있지 않습니까? 지금 36쪽에 맨 위에 판례가 실려 있어요. 이게 이제 재작년에 있었던 발품 부동산 사건인데 50대 중년 여성이 사무소 간판에 발품 부동산 카페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개업을 했죠, 사실. 그런 5개 광고문을 설치하고 발품 부동산 대표라는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했대요. 그럼 일단 무자격자가 이거 대표라는 명함을 썼죠, 지금. 그럼 이게 중개사무소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면 이건 사칭으로 가는 거죠. 맞죠? 사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해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를 하거나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사의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명칭 사칭이든 자격 사칭이든 어쨌든 해당된다는 얘기죠, 이거 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발품 부동산 사건, 부동산 카페 사건 사칭으로 처벌합니다. 알아두세요. 근데 검사가 이거 기소를 잘못했죠. 이거 사칭으로 잡을 게 아니죠. 무등록으로 잡았어야지. 사무소 열고 있죠, 이거. 사무소 열고 했으므로 한 번이라도 만약에 중개를 한 적이 있다면 이때는 바로 무등록 중개업이죠, 이거. 그렇게 기소했어야 돼요. 근데 무등록 중개업을 사실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 거래했던 사람들 다 불러들여야 되거든. 그래서 조사 다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중개업 안 했다고 끝까지 오리발내민 거지. 이거를. 그래갖고 이제 검사도 귀찮고 그러니까 또 연세가 드신 또 50대 중년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봐줘버린 거지. 사칭으로. 그래갖고 벌금 100만 원 나갔어요. 그래갖고 이 사건이 1심인가? 1심인지 2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1심 판결에서는 무죄 나갔어요. 무죄. 1심에서 유죄 나갔나? 유죄. 사칭. 2심에서 무죄. 사칭으로 볼 수 없다. 그랬다가 이제 3심 대법원에서 유죄. 그래갖고 벌금 100만 원 나간 거예요. 이게. 사칭은 1-1이죠? 그럼 벌금 100만 원 나갈 수 있죠? 이게.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